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 전쟁에서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로 드론. 무인기 이걸 드론.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값도 싸다. 근데 효과 진짜 좋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투기 대신 무인기가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또 뭐 특히 최근에 미국의 일론 머스크도 앞으로 무인기의 시대가 올 거다. 전투기 너희가 잘하는 게 뭐가 있니? 비싸기만 비싸지. 뭐 이런 발언들도 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직접 그 무인기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유성엽 책임연구원 모시고 무인기에 대해서 좀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네, 유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직접 개발하시는 거예요? 뭐 담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그러니까 전장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거기서 어떤 요구도가 필요할지를 분석을 또 하고 그리고 MSNA라고 해서 모의 분석 모델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체계들을 실제 전장에 투입을 했을 때 임무 효과도나 전투 효과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예.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제 담당이고요. 실제로 그 요구도에 맞춰서 개발하는 저희 분들은 따로 있고. 예, 그러니까 저도 개발을 이제 하는 거 그것도 한쪽의 파트고. 예.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항공기의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계시는 거죠. 예쁘게 생긴 거 머리 없는 애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창문 그러니까 없는. 이제 형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예. 요구도에 제가 이제 뭐 요구도가 한 요 정도 범위가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면 거기 맞춰서 이제 성능은 그럼 요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예. 이제 저희는 이터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속 그 과정들을 순환하면서 좀 더 좋은 형상의 항공기를 만들고 좀 더 좋은 방향을 설정을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무인기 시장이 되게 관심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관심 있고. 혹시 투자됐습니까? 미국의 업체 하나 투자했습니다. 사실 방송. 네. 역시. 아직 적절한 투자처가 없을 텐데. 조금 했습니다. 네, 네. 조금. 아니 그래서 네. 궁금한 건 진짜 무인기가 싸고 정말 가성비 끝내준다. 그건 맞아요? 무인기의 앞으로 전장은 무인기가 지배할 거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할 거예요. 왜 틀리기도 해요? 너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고 있는 그 과정에서 너무 수많은 게임 체인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보고 계신 그 작고 가격이 싸고 이런 무인 체계만으로 전쟁이 가능하다면 왜 우크라이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고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야죠. 사실 거의 다 이긴 전쟁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왜 그 흐름이 결국에는 바뀌지 못했을까? 아니 그 드론 하나로 그냥 탱크를 잡는다. 그 얼마나 가성비 끝내주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매달 10,000대 이상의 FPV 드론을 손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려지는 것도 많다. 버려진다기보다는 전자전 영향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드론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몇백만 대를 생산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전략적인 환경이나 작전적인 환경들 그리고 전장 환경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방향의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단지 플랫폼이 요런 종류의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어 이거 그냥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라던가 언론이라던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드론에 대한 인식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전장 환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전략적인 능력이 어떤 능력이고 예. 그리고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드론이 굉장히 작은 소형 드론이 됐든 아니면 대형 드론이 됐든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필요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슬라이드가 80장인데요. 이거
1시간 안에 어떻게든 밀어내서 빨리 시작하시죠. 그러면 이야기로는 드론 한 대 띄워서 굉장히 비싼 탱크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10,000개 떠서 한 개로 그걸 잡는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의 그 거죠? 수준인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작은 드론들은 결국에는 GPS라고 부른 GNSS 센서로 내 위치를 판단을 하는데 네. 이게 전자전에는 너무 취약하거든요. 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PV 드론을 사용하는 게 통신 쪽을 계속 연결을 해놓고 나면은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으니까 그걸 쓰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통신줄 파도 대역을 제밍해버리면 되게 취약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미래의 전장의 모습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미래의 전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환경에서 어떤 미래의 뭐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일단은 환경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 금지. 하셔도 되는데요. 저한테 맨 마지막에 한 10분, 15분 전에는 저한테 그 한번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전략적 환경 변화부터 이제 슬라이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냉전이라고 하는 환경이 사실상 도래를 한 거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 결정적인 그 상대의 전략은 A2AD라고 부르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입니다. 이건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미국과 우방국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비행장과 항공모함이 대륙에 접근하는 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요 수단으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잠수함을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항공기라던가 지대공 미사일들을 사용을 하겠다. 요 주요 5개 무기 체계로 들어오는 걸 막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에 따라서 북한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거리 탄도미사일 18문을 한꺼번에 발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방공 능력을 세츄레이션 시켜서 그러니까 포화 공격을 통해서 비행장을 타격하겠다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항공기들이 일단 떠서 이제 타격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들어오는 과정을 지대공 통합 방공 체계로 막겠다라는 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쪽의 국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A2AD 위협 쪽의 범위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격 자산들이 굉장히 먼 거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하면서 계속 밀어내는 환경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 북한에서 24년 4월에도 별지 1-2라는 지대공 통합방공 체계 시험 발사를 했거든요. 저게 첫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앞쪽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험 발사가 나오고 있고 저게 러시아에서 개발된 S-400 클래스에 가까운 물건이지 않을까라는 의심들을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저렇게 미사일로 쏘고 방어를 그렇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지대공 통합 방공 체계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과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호 항공 거부라고 해서 양쪽 다 비슷한 무기 체계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전쟁 초기에 S-300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S-300과 S-400을 서로 미사일을 그렇죠. 쏘는 환경. 지대공 미사일을 막 쏴서 이제 그 환경 안에서 항공기가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딱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방공 요격 성공률이 개전하고 한 1년이 넘어간 시점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S-300이라는 구형 체계만으로도 효과를 좋게 보다라는 게 나왔어요. 탄도미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79%를 요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79%를 요격을 하고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은 91%를 요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있고 그게 이제 시간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전쟁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작년 1월에 미국에서 잭 테세이라 일병이라는 친구가 그냥 국가기밀을 유출을 한번 시키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지금 보시는 형태처럼 잘 구성이 되어 있지만 매달 굉장히 많은 수의 방공 유도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공 유도탄 재고가 떨어지면서 방어 능력에 제한이 생긴다. 방공 유도탄이라는 게 날라오는 거 이렇게 쫓아가서 맞히는 거. 패트리엇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양쪽 다 많이 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전쟁을 전쟁 기간 자체가 너무 길어지니까 방공 유도탄이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상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도 보면 올해 초에 첫 번째 이란의 미사일하고 드론 공격이 날아왔을 때는 이걸 99% 막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에 두 번째 공격이 들어왔었을 때는 F-35가 주둔해 있는 기지가 타격을 받았어요. 아마도 그 기지는 잘 방어가 돼 있는 시설일 거라고 믿고 아마 그 기지를 공격하는 미사일은 그냥 저건 방어하지 마라고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미사일의 요격 성공률은 올라갔지만 방공 유도탄의 재고라는 거는 결국에는 제한이 있더라라는 환경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했고 155mm 탄도 부족한 환경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유도 무기에 대한 탄 재고에 대한 문제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미사일이 많은 나라가 그냥 전쟁에서 유리한 환경이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에서 무기 체계에서는 성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신뢰성도 중요하고 얼마나 내가 그걸 내가 가진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그 재고를 쌓아놓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전쟁의 양상은 두 가지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는 이 전장, 그러니까 지상군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 전장의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수행하고 있는 굉장히 단시간에 집중적인 항공력 운용을 통해서 순식간에 상대의 역량 자체를 경멸을 해버리는 이런 형태의 전쟁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어느 쪽이 효과적이었냐를 생각을 해봐야죠. 이스라엘이죠. 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게 되는 그렇죠. 지상전 중심의 전쟁을 너무 오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초기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정말 성공적인 기동 방어를 수행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그 유능한 병사들이 전쟁 과정에서 죽고 다치고 하면서 전체적인 작전 수행 능력도 지상군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저 양상은 우리가 한국전쟁 때 겪었던 양상하고 동일해요. 결국에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잘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병력 규모라는 게 거의 사람을 소모품처럼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전장 환경이 올 수밖에 없다. 지상군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성공의 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매달 수백에서 교전이 굉장히 격렬해지는 기간에는 수천 건에 해당하는 사지 절단술을 통해서 저 성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과연 현실적인 방식의 전쟁이 될 수 있느냐? 뭐 그렇죠. 근데 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는 약간 서로 땅을 땅 따먹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지전이 좀 있었고 일반적으로 요즘은 그냥 위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전장을 선택하는 이제 전장을 바라보고 전장을 선택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 방식을 선택을 하지 않은 거고 우크라이나는 저 방식을 선택을 강요당한 거예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계속 F-16을 더 주세요, 무장을 더 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더 주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는 지상군을 잘 훈련을 시켜서 저 전선을 막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만약에 똑같이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된다라면 대한민국은 연간 15만 명의 청년들을 희생시킬 각오가 돼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저희는 전쟁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 인구 계속 줄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청년 인구라는 것도 지금 만 35세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061만에서 450만 명을 준다라는 것도 그러면은 저 인원에서 그만큼이 죽어나간다라는 그 환경을 저희는 할 수 있겠냐? 현실적으로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전화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전투력을 보존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을 먼저 맞고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도 지상군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특작군이 침투해서 사람들을 납치해가고 하는 이 전쟁에서 전투력을 보존하는 행동부터 먼저 시작했다고요. 이란한테 미사일하고 드론 공격을 먼저 받는 걸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내 비행 작전 기지를 보호할 수 있는 지대공 통합 방공 체계를 가지고 이걸 요격해서 막아내고 그리고 항공기를 출격을 시켜서 반격을 할 수 있는 이 전략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OIF라고 해서 이라크전 초기 1개월 동안 미군 같은 경우에 정밀 유도 무기를 2만 발을 사용을 했어요. 19,000 몇백 발인데 2만 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D+6일 기준으로 자기네가 얘기했어요.
본인들 6,000발 드랍했다고. 6,000발. 예. 단 D+6일 만에. 네. 6일 만에. 예. 그러니까 D-Day부터 D+6일이면 일주일이거든요. 그렇죠. 미군 작전하는 거하고 페이스를 비교를 해봐도 엄청난 양이에요. 하루에 1,000발씩이네 거의. 그렇죠. 네. 그러고 그거를 그게 가능했던 건 이스라엘은 제이담 계약을 15,000발을 이전에 이미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자기네가 쌓아놓고 있는 제이담 재고를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계속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게 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 개전하고 한 1개월 시점에 겨우 미사일 1,000발 쐈어요. 네. 그러니까 항공력 우위라던가 정밀 유도 무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그 전쟁의 전장 양상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죠. 그냥 지상군 중심의 그냥 미틀 그라인드 택틱스라고 하는 굉장히 끔찍한 형태의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서로 쏠 게 없었다 많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상전 중심으로 갔을 거다. 예,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상적인 측면인데 항공기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미군처럼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여지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항공력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고 항공기를 지상군의 포병처럼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의 양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전략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이걸 전쟁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에서 나는 항공력 중심으로 디자인하겠어라는 이스라엘이 있고 결국에는 지상군 중심으로 디자인하겠어라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차이가 저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항공력 우위가 뭐냐라는 그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되게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투기 조종사는 영화를 찍고 폭격기 조종사는 역사를 만든다라는 그냥 이런 그 2차 세계대전 때 돌던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많은 폭탄을 갖다 붙느냐가 역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걸로 게임이 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영화상으로 뭐 톰 크루즈 나왔던 그런 탑건 종류의 그런 영화에서 멋지게 뭐 공대공 전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열어가는 그런 게 멋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역할은 폭격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에서 폭격기는 전투기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유도폭탄을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할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물을 통째로 날렸다면서요? 지하시설로 들어갔고 제가 이거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차마 가지고 오질 못했는데 인터넷에서 그냥 저 하산 나스랄라 검색하고 그때 이 유튜브 몇 번만 찾아보시면은 그때 얼마나 많은 탄들이 사용을 했는지 바로 영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80발을 한꺼번에 사용을 했고요. 80발을 한꺼번에 사용을 했고 일시에 따다닥 붙여서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미사일 같은 걸로 80발을 쏜다라고 하면 이걸 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제이담 같은 경우에는 한 발에 뭐 몇 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뭐 레이저 뭐 붙이고 뭐 LJ담 다 해서 제일 비싼 걸로 만들어 봐야 뭐 1억 정도 할 거거든요. 근데 미사일은 한 발 탄 쓰게 되면 뭐 20억, 30억 할 건데 그거를 80발씩 쓰게 되면 그 돈이 얼마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탄을 관리를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보시는 이런 사진들로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예. 그러니까 지휘부 전체를 저렇게 한 번에 일거에 타격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 조직들은 그 다음에는 그냥 무너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무인 항공 체계에 대한 걸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결국 우리가 저런 형태의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영상을 저기를 해서 비용하고 효과, 성능 그리고 퀀터티 규모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밸런스를 맞출 거냐가 사실 전력 구조를 판단을 하는 데서 정말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걸 재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뭘 재사용해요? 그러니까 유도 무기가 됐든 전투기가 됐든 뭐 드론이 됐든 이런 것들을 내가 이걸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공군에서는 소티 제너레이션 개념이라고 해서 그 출력률로 환산해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투기가 몇 번 출력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택배차에서 택배차에 짐을 가득 싣고 10번 나갔다 오느냐 100번 나갔다 오느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소포를 배달을 할 수 있느냐가 그쵸. 결정 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한 번 쓰고 끝낼 거냐 아니면 여러 번 쓸 거냐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한 발에 아무리 쏴도 100만 달러 그리고 뭐 무슨 괴물 미사일 무슨 ICBM 무슨 IRBM 이런 것처럼 굉장히 로켓 모터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이런 것들은 몇백억에서 몇천억 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표적을 하나를 공격할 건데 저도 저 비용을 쓸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 필요한 거죠. 역설적으로 전투기나 폭격기들은 가격은 많이 비싸지겠죠. 그렇죠. 전투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한번 투자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필요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대신에 그 플랫폼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시에 더 많은 유도 무기, 제2단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달고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전투기로 그러니까 그 대대 단위로 들어가야 될 게 폭격기는 혼자서 들어가서 한 소티만 끝내고 나오면 돼요. 폭격기에 들어가는 그 미사일들 있잖아요. 폭격기가 달고 다니는 무기들은 가격이 저런 미사일은 100만 달러 막 하나에 막 이렇게 할 텐데 한다고 하는데 훨씬 쌉니까? 제2담이 말씀드렸잖아요. 몇천만 원에서 아무리 비싸도 1억을 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한 10분의 1 가격 정도 된다? 결국에는 내가 소포를 한번 배달할 때 미사일을 쓰게 되면은 쓰고 끝나는 거. 한번 쓰고 끝나는 거니까 정말 페덱스를 계속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느낌이고. 예, 반면에 저렇게 잘 플랫폼들을 잘 선택을 해서 뭐 말하자면 1.5톤짜리 트럭으로 택배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이걸 아주 많이 가지고 이걸로 지역별로 뭐 허브 투 스포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포인트 투 포인트로 미사일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허브 투 스포크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쭉 뿌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저비용으로 그게 결국에는 그런 인프라를 선진국들은 그런 인프라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예. 전투기를 운영하는 게 오히려 미사일보다 싸다. 훨씬 싼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건 OIF 때 자료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요망 탄착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표적 하나를 내가 타격을 하려고 하는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요망 탄착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한 개에다가 요망한다 할 때 요망. 한 개에다가 미사일을 한 발을 쏘면 이거는 요망 탄착점 하나를 처리하는데 100만 달러나 1억 6,200만 달러를 쓰는 거고 강남 아파트 한 채. 전투기에다가 이걸 달고 하면은 전쟁 기간을 고려를 했었을 때 이게 어떻게 디자인이 되겠다라는 게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제2단 가격만 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보다 뭐 굉장히 많은 전쟁에서 되게 짧은 전쟁들을 많이 봐왔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 정말 3년 동안 유도무기 쓰면서 전쟁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1년 동안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이 상황을 우리가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도착지에 도착하게 되는 유도 무기의 가격은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거 우크라이나군이 그룹 1에서 그룹 3라고 얘기하는 중소형 드론들을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달 10,000대씩 손실을 하고 있고요. 그 10,000대 손실의 제일 큰 이유는 결국에는 GPS하고 통신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전자전 재민 공격에 굉장히 너무 쉽게 노출되고 취약하다는 문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지상군 중심으로 작전을 하고 그 와중에서도 그런 좀 비극적인 형태의 전쟁 양상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도 워낙 싸니까 아닙니까? 워낙 싸니까라는 부분도 뒤쪽에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의 장난감 수준으로 싸니까. 그 장난감 수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끝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임무효과도 쪽에서는 이제 소티 창출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얼마나 자주 택배 차량을 내보낼 것이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치명성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한 발을 딱 썼을 때 싱글샷 probability of the kill이라고 해서 그 한 발을 사용을 했었을 때
파괴율이 얼마가 될 거냐에 대한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치명성에 대한 부분, 생존성은 내가 택배 차량을 한번 내보냈어. 근데 이 택배 차량이 잘 살아서 돌아오느냐. 걔 죽으면 망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그게 그러면 가격이 한 번에 얼마인데. 그냥 이게 몇백억이 됐든 몇천억이 됐든 플랫폼 자체가 한 번에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개념을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설비 좀 이따가 투자가 유지돼야 그렇죠. 된다.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일론 머스크의 얘기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대충 비용에 대한 거는 그냥 제가 생각을 해놓은 거고 네. 무인 항공 체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제 오늘의 본론이 이제 오늘의 본론. 예. 앞에까지 네. 지금 이게 되게 전쟁도 가격이 효율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네. 뭐 그런 거 설명해 주신 거죠. 네. 뭐 그래서 미사일이 생각보다 비싼 자원이다. 그렇죠. 일단 그렇고 그리고 무인 항공 체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 무인기 이런 표현들 많이 있긴 하지만 정확한 용어와 표현은 무인 항공 체계, Unmanned Aerial System입니다. 그래서 뭐 정의나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 보시는 그냥 슬라이드 그냥 간단하게 네. 보시면은 미 국방부나 교통부 연방항공청에서 쓰는 거는 항공기 탑승 인원의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이 없는 항공기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원래 UAM은 그냥 그거는 다다다 떠다니는 그런 그거는 것들인데 도심 항공 쪽이고요. 네. UA 이거는 S네. 네. S입니다. 그래서 Unmanned Aircraft 아니면 Aerial System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드론이라던가 무인기라던가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건 아니고 분명히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한 용어는 UAS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 항공체계 분류는 그룹 1부터 그룹 5까지로 저렇게 나눠집니다. 네. 보면은 9kg 이하 그 다음에 9kg에서 25kg, 그 다음에 599kg, 그리고 이걸 또 이제 초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고도에 대한 걸 기준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고도의 높이가 18,000피트냐 아니면은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룹 1에서 그룹 5로 나눠지고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항공기 형태에 가까운 전투기 형태에 가까운 것들은 그룹 4나 그룹 5처럼 대형의 무인 체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제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 자주 보시게 되는 건 그룹 3 이하의 그룹 1, 2, 3에 해당하는 되게 작은 드론들이죠. 특히나 그룹 1 쪽 드론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유행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는 거죠. 숫자가 낮을수록 작은 거고 숫자가 클수록 그렇죠. 큰 거다. 네네. 네, 그렇게 외울게요.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인기, 항공기, 전투기나 항공기나 무인 항공 체계나 미사일 구조가 뭐 그렇게 다른데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같아요. 보세요. 전투기는 비행체 동체를 가지고 있죠. 추진 계통 엔진 달고 있죠. 그 다음에 항전 상법 통신 센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 계통에서 날개를 서피스를 컨트롤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무인 항공체계라고 달라질 거 없습니다. 조종사만 없네? 그렇죠. 조종사 없는 거고 대신에 조종사가 없기 때문에 GCS라고 부르는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사람이 앉아서 조종을 하기도 하고 그룹 1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같은 걸 GCS 역할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체계냐라고 부르면은 그냥 항공기 그냥 단독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엔 통신이 필요하고 GCS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결국은 똑같은 비행기인데 네, 그렇죠. 사람 전투 조종사가 타느냐 아니면 원격으로 있느냐의 차이인데 원격으로 있는 게 훨씬 쌉니까? 어차피 그러려면 또 무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훨씬 비싸지죠. 그것 때문에 뒤에서 또 자료 준비해놨어요. 훨씬 비싸지지. 네. 그 얘기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룹 1 보셔도 계통 똑같네요. 비행체 있어야 되죠. 동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추진 계통 그냥 프로펠러일 뿐이지.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잖아요. 제트 추진을 쓸 건지 아니면 이거 프로펠러를 할 거냐, 조그만 걸로 할 거냐. 항전 항법 통신 똑같이 필요하고 제어 계통 필요하고 GCS 필요하고 다 똑같습니다. 생명만 다를 뿐이지. 네, 미사일 구조 똑같아요. 네, 결국에는 그 찾아가는 방식의 디테일에서는 분명히 차이는 있죠. 적용되는 기술의 수준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같은 구조다. 단지 이거를 한 번 쓰고 버릴 거냐, 여러 번 쓸 거냐, 얼마나 저비용으로 만들 거냐, 얼마나 고비용으로 만들 거냐, 얼마나 효과가 좋게 만들 거냐를 선택하는 사람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부 기술의 주요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아까 전에 뭐 PBS, WBS 일단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예. 기체,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죠. 날개 있어야죠. 예, 예, 미사일도 날개 달려 있거나 아니면은 날개가 없으면은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로켓 모터로 추진 계통에서 확실하게 해결을 해주던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법칙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 다를 거 없어요. 추진 계통에서 핵심은 요즘 트렌드는 저비용으로 연료 효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투기가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기동을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써도 돼. 하지만 성능이 나는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라는 게 트렌드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트렌드가 지금 무인기 쪽의 기술이 이제 AI 전투기 같은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걸 비용을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도 성능을 적정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방안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터보팬 엔진들 중에서 하이바이패스라고 얘기하는 엔진 효율이 되게 좋은 방향의 엔진을 만드는데 이걸 또 저비용으로 만드는 방안, 그 다음에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 이거가 사실은 시장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사실은 비용을 낮추는 게 중요하겠죠. 네. 당연히 이것 전쟁도 군비 경쟁이니까 돈이 얼마나 뭐 한없이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투기 개발 이런 거 보면 업그레이드된 신형 전투기 하나가 아무리 구형 전투기 절대 못 이긴다. 뭐 이렇게 기술이 좋아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뭐 이렇게 샥 뒤로 돌아가지고 그 못 따라간다. 구형 전투기는. 그래서 신형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굉장히 비싸고 고가의 사양이지만 그거 하나가 결정적이야. 네.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게 기존의 시장이고요. 예. 그리고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유인 전투기의 앞으로의 역할은 전쟁 전기간에 계속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능력을 유지해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코너스톤처럼 굉장히 바닥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 항공기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고비용 고성능의 엔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예. 항전도 마찬가지로 다 비싼 것들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조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예. 거기는 이미 다 최적화가 돼 있는 구조예요. 완전 예, 람보르기니야, 람보르기니. 예, 예. 맞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뒤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더 트렌디한 무인 전투기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요 기술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항전이나 항법, 그러니까 내가 길을 찾아갈 건데 어떻게 찾아갈 거야? 택배 기사가 주소만 보고 나 주소지 앞에다 이거 소포 갖다 놨어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 그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성 항법 장치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GPS로 대표되는 GNSS 위성 항법 체계가 그 역할들을 대부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이 뭐냐? GPS Denied Environment라고 해서 GPS 거부 환경이요. GPS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자 공격 들어오고 며칠 전에 불과 며칠 전에도 북한에서 GPS 공격 들어왔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 환경에서 우리는 작전을 해야 돼요. 그럼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거는 GNSS가 프라이머리라고, 그러니까 메인 항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메인은 그게 아니에요. 메인은 그 관성 항법 장치라고 얘기하는 그게 메인입니다. 관성 항법 장치가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자이로라는 거 혹시 한번 설명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쉽게 얘기해서 팽이를 굉장히 빨리 돌리게 되면 네. 얘는 그 자세를 나는 유지를 하려고 하는 속성을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속성을 이용을 해서 내가 지금 움직였을 때 가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장치를 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각도로 얼마만큼 움직였을 때 나는 어디에 있겠네를 역산해서 내 위치를 찾는 걸 관성 항법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GPS에 대한 재민 같은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 관성 항법 장치들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처럼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틀어져요. 오차. 아예 오차가. 그러니까 아주 크게 안 틀어져도 조금씩 틀어지는데 그 수준이 미사일이나 그러니까 전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되게 비싸고 좋은 애들은 시간당 0.015도
이하로 차이가 나고 지금 그룹 1에서 쓰고 있는 멤스라고 얘기하는 정말 작은 칩으로 그걸 이제 하는 애들은 3600도 시간당 3600도씩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멤스를 달고 있는 이런 작은 애들은 조금만 가버리면 확 틀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으로 갈수록 GPS에 방해가 들어오면은 얘는 오차가 확 벌어지는 거고요. 예, 반면에 망가지는 거고. 성능이 좋은 애들을 쓰고 사람이 특히 앉아 있으면 사람은 가면서 지형지물을 보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해줘. 요렇게 여기가 좀 틀어진 것 같은데라고 하면 사람이 판단을 하면 오차를 돼요. 잡을 그게 하면 GPS가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사람은 가능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은 옛날에 관성광법 장치 없던 시절에도 가서 폭격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렇죠. 사람 눈으로 보고도 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몇 도 방향으로 나침반 보면서도 갔다 왔는데 예. 가능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GPS 내재 오차도 일단 문제가 돼요. 뭐냐면 한 10m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차가 발생을 하고 예.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재밍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느냐. 그냥 수십 킬로미터가 아니라 그냥 수십 킬로미터에 100킬로미터, 1000킬로미터 단위로 확 저기 그 전자전에서 들어오는 제머의 출력에 따라서 재밍 받는 영역이 확 늘어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GNSS 의존도가 높은 항법을 사용하는 건 그룹 1이 됐든 그룹 2가 됐든 그룹 3가 됐든 그룹 5가 됐든 플랫폼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의존도를 충분히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낮춰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정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정확하지 않지만 정확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통신 데이터 링크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 요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래서 무인 항공 체계가 더 싼 거예요? 라는 질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아 드디어 나왔다. 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CS라는 게 밑에서 있어야 되고 사람이 요렇게 조작을 어차피 해서 그니까 두종산으로 통신으로 쪽쪽쪽 보내서 타고 있느냐 네. 그냥 사무실에 있느냐의 차이지.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무인 체계를 사용을 하면 병력 규모 감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라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당 한 명씩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한 명씩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좀 안전하긴 하겠네. 마음의 평화. 그래서 더티한 임무에 보내는 거잖아요. 예. 더티하고 위험한 임무에 너네가 가서 대신 사람 대신 좀 죽어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일 통신 쪽에서 제일 기존에 문제가 됐던 건 스토브 파이프라고 해서 굴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굴뚝처럼 사람이 밑에 한 명 있어야 되고 위에 통신으로 통신이라는 굴뚝으로 무인 체계하고 얘가 1대1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 라는 게 일단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걸 좀 풀어보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상호 운영성을 늘리자라고 하면서 그 서로 좀 다른 플랫폼끼리 이 무인 체계의 제어권을 넘겨줄 수 있는 기술들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미 육군에서 먼저 저 멈티라고 얘기하는 맨드, 언맨드, 티밍이라고 얘기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저 상호 운영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어디서 저거 다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죠. 저거 내가 예를 들면 헬기도 했다가 네. 무슨 전차도 했다가 뭐 저 개념은 무인기도 했다가 그겁니다. 무인기에 대한 통제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인데 예. 지상에 있는 사람이 통제를 하다가 헬기 제가 이 지금 무인기가 필요하대 그러면 네가 넘겨받아 이렇게 넘겨주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상호 운영성을 늘리는 식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작전적인 측면에서 융통성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19년부터 뭐 2022년 3년 요때까지 제가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된 보고서를 이제 제가 회사 입사하기 전에만 쓴 것만 해도 한 4-5건 이렇게 될 텐데 예. 이제 그 주제들이 처음에는 저기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상호 운영성을 그러면 어떻게 확장을 시켜볼 것인가 거기서 출발을 한 거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결국 AI가 줘야 되는 환경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국 사람이 하니까 별로 싸지지도 않으니 네. 그냥 AI가 알아서 가도록 하면 싸지지 않겠느냐 확실히. 네. 인건비는 빠진다.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네.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융통성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무인 체계에서 저희가 이제 정책적인 문제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예.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체계를 종합할 때
어떤 포지션을 잡아서 잘 디자인해서 만들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걸 이제 체계 통합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체계 통합 기술 측면에서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주로 체계 통합을 업체 주도로 수행을 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간 다 늘 맞춰서 잘 지금은 수출도 하고 있는 이렇게 성공적인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인 항공 체계 같은 경우는 좀 방향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처음에 이제 무인 항공기와 관련된 무인 항공 체계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기 이전에 사실 한국은 먼저 무인 항공기를 같이 시작을 하고 있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순위로 봤을 때도 사실 뭐 그때 이스라엘이 제일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그리고 미국하고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으면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기술이 늦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카이다에서 한국 국방연구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2000년에 그렇게 보고서를 썼었어요. 물론 일부 부족한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는 핵심 기술 연구 그냥 정부 주도로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군 협력으로 해서 양산 이제 탐색 개발이나 본 개발로 넘어가라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썼죠. 근데 그거를 이제 관료들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기술 관료들이 그냥 정부 주도로 난 계속 하고 싶은데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 쥐고 있었어요. 그 결과는 작년에 북한 NQ-1 닮은 무인기랑 NQ-9 닮은 무인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배치한 게 없네? 실전 배치한 게 없네? 이 상황으로 와버린 거죠. 아하.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저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수준의 기술력이었거든요. 근데 TB2라는 드론을 국제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뭐 특별히 대단하고 선진적인 기술이고 핵심 기술이고 해서 보호해야 될 기술이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어찌됐건 저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저희는 그 시장을 놓쳐버렸던 겁니다. 예. 근데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시대별로 어떻게 UAS를 활용을 했는지하고 연결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중국에서 개발한 극초음속이라고 얘기하는 뭐 마하 3 아주 극초음속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초음속이라고 얘기하는 마하 3의 무인 저건 다 정찰 비밀 문서라서 그냥 사진을 찍어서 그런 거구나. PDF가 없고. 예, 그 잭테세이라 일병이 이걸 유출을 할 때 자기 핸드폰으로 찍어 나가가지고 인터넷에다 그러니까 마음껏 유포를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예. 슬라이드가 따로 없습니다. 네. 저건 그냥 사진입니다. 1960년대에 보면 SR-71이라고 부르는 이 정찰기 위에 드론이 한 대 달려 있습니다. 예. 얘가 마하 4짜리입니다. 그렇기 미국 때문에 거. 예,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대단할 게 없는 거죠. 저 직접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세계 일주 할 때. 예, 미국에 저기 사막에 전시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저 드론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엄마 아들은 뭐예요, 저거? 저게 이제 아들이 올라타는 거지. 머더 21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에다가는 드론이라고 D21 이런 이름을 붙여서 저렇게 썼고 저기는 사람이 타고 저기는 무인 드론. 그렇죠, 무인기죠. 등 위에다 올려놓고 가다가 얘가 등 위에서 이제 불을 딱 그런 거요? 뿅 가는 거요? 뿅 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가는 거요? 예, 미사일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요. 중국 쪽에서 작전하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저거는 프로젝트 자체가 좀 실패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저런 기술들이 이미 옛날에도 있었었다. 그리고 보시는 거는 표적기로 사용된 사례 B-52라는 폭격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F5에 달려있는 전투기 엔진 하나 달아가지고 나 B-52 폭격기야 나를 때려주렴 이라면서 이제 떨궈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표적기들 이런 것들이 초기에도 쓰였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무인 항공체계의 역할 중에 하나고요. 그 이후 시대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 시대. 저런 거 많이 봤죠. 근데 저거 보고 항상 궁금한데 요즘 무인기는 대체로 저렇게 생겼던데 그렇죠. 왜 머리가 커요? 위성통신 안테나가 들어가서 저 머리에? 네. 똑똑하네. 네. 머리가 크니까 똑똑하지. 그래서 머리가 크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NQ-19들은 굉장히 오래 날개도 굉장히 크고 오래 채공하고 있을 수 있지만 전투기하고 형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성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 많이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래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흔히 킬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다이나믹 타겟팅이라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돼야 되는 근데 거거든요.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모르겠어요. 움직이는 그- 애들 쏜다는 거. 그 긴급 표적 처리 절차라고 부르는데 네. 갑자기 훅 하고 튀어나온 표적이 막 움직이고 있으면 얘를 어떻게 표적화해서 찾아가지고 때릴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 제일 많이 쓰였던 항공기예요. 이 항공기들이. 그래서 오래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아래쪽을 감시를 하고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에도 이 항공기 사용이 됐었었고요. 오래 떠 있다가 이제 튀어나오면 팍 그렇죠. 쏘는 거죠. 바로 팍 해가지고 때리는 거죠. 근데 두더지 잡는 거하고 비슷하네.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대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던 센서류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다만 생존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23년, 2024년만 해도 후티 반군한테 미사일 맞고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왜 그렇다고 그러시죠? 왜 방어 그러니까 기동성이 방어가 뛰어나지는 않으니까. 생존성이 떨어지니까 일단은 레이더에 너무 잘 걸리는 형상이고 예. 그 다음에 미사일도 날아왔을 때 이걸 막을 수 있을 뭐 방어를 할 수 있을 만한 방어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고 속도도 느리고 버리는 용이네요. 그럼 살짝. 원래는 근데 버리기에는 그러게 너무 너무 비싼데? 비싸요. 2천만 달러니까. 근데 안 그렇으면 네. 빠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빠르게 만들기에는 돈이 그렇죠. 많이 드니까 그래서- 야, 차라리 그냥 네. 천천히 하고 맞으면 그냥 버려. 예,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네. 그런 것 그렇게 보시는 것도 맞아요. 네. 그때는 그 지점이 최적의 지점이었던 거예요. 생존성, 가격, 그러니까 비용 그리고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규모의 최적인 지점이 그 지점이니까 테러와의 네. 전쟁 기간 동안은 그걸 선택을 했는데 예. 끝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지금 그 환경 자체가 변하니까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제는 좀 너무 쉽게 떨어지는데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옮겨 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8분 남았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이번에 독일 출장 갔을 때 네. 지난달에 독일 출장 갔을 때 그 유럽을 담당하는 상공군 사령관님께서 굉장히 제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We are the inside force. 저는 미군은 다 아웃사이드 포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협 반경 밖에서부터 하나씩 위협들을 제거해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는 구축할 거야라는 얘기들을 미군은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아 그러면은 미군은 걱정 안 해도 우리만 지금 인사이드 포스라고 걱정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도 이미 인사이드 포스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이나 여기도 인사이드 포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I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네 예. 근데 이제 AI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코너비 하나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접근 허용 환경이라고 하는 바깥에서 이제 안전한 지대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항공기와 생존성이 좀 더 좋은 스텔스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하는 그런 고비용의 항공기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경쟁 환경과 예. 저기 위험한 지역, 그렇죠. 저 안전한 네. 지역. 그리고 유인기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비싸고 성능 좋고 스텔스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다 돼야 되는 항공기인 건 분명한데 그럼 같이 보낸 무인기는 어떻게 할 건데? 걔는 그냥 죽는 용이죠. 근데 그냥 죽여. 네가 대신 날라오면 네가 대신 맞아라. 예, 비슷하다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 지점을 트레이드 오프하기 위해서 소모 가능, 어트리터블 한 거냐, 리유저블 재사용할 수 있는 제일 비싼 걸,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하고 비슷한 가격대로 갈 거냐, 아니면 한번 쓰고 버리는 익스펜더블로 갈 거냐에 대한 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치들을 잡아준 거예요. 네.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제일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고 리유저블 한 것들은 경쟁 환경하고 고강도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좀 위험한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어트리터블한 항공기들은 어트리터블한 항공기대로 만들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F-35처럼 만능인 항공기를 무인 전투기 하나의 표준 모델로 선택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무인기가 필요하네요. 무인 항공 체계를 만들어서 넣겠다. 그냥 몸으로 보디가드 할 애들도 필요하고 네. 갔다가 다시 돌아올 애들도 네. 필요하고. 근데 결국에는 익스펜더블하고 어트리터블한 항공기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쓰거나 소모성으로 쓸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AI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싸요? 싸서 플랫폼이 일단 싸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면
좀 더 저비용이면서 자기 희생을 시킬 수 있는 플랫폼들을 저 환경에 넣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 파일럿이 없이 거기에 사람을 태워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죠. 사람 태워서 보내서 너 그냥 맞고 떨어져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그래서 미군에서는 에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걸, 그러니까 달파라고 하는 방위고등계국에서 에이스라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지난 수년 동안 계속 이 AI 파일럿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프랭크 켄달 그 미 공군 장관이 F-16을 개량해서 그 AI 파일럿을 올려놓은 이 항공기에 미 공군 장관이 직접 탑승을 해서 그걸 실제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4-5 쪽에서 제일 이제 트렌드가 되는 건, 그래서 유인 전투기하고 같이 움직일 무인 전투기를 누구로 할래? 그걸 이름을 CCA라고 하는 콜라보러티브 컨베드 에어크래프트라는 이름을 옆에 붙였어요. 따라 붙는 애들. 예, 그래서 얘들은 좀 협력형 전투 항공기. 협력하고 한 번 쓰고 버릴 애들. 한 번은 아니고 여러 번 쓸 수는 있는데, 근데 얘가 가서 맞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내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아쉽진 않아 라고 하는 그 범위를 맞추는 거죠. NQ9만 해도 한 대당 대당 가격이 $10,000에서 $20,000까지 가는데 쟤들의 타겟 코스트는 $200만 에서 $2,000만 범위예요. 그래서 이제 성능이 좀 더 좋은 건 한 $2,000만 하더라도 그 밑에 쪽에서 좀 더 그 위험한 임무들을 좀 손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밑으로 깔겠다. 아니 그럼 전략이 지금 그러니까 무인기로 완전 가는 건 아니고 둘 다 필요한 거네요. 둘 다 필요한 거죠. 전투기 조종사도 필요하고 비싼 애도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쪽 분야에서 이루고 있는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왜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전투기들 다 필요 없어. F-35 비싸기만 비싸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네. 거기서 이제 AI 가이들과의 충돌이 있는 거죠. AI 가이들은 그걸 다 AI가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다 사람을 보내려고 해라는 생각인 거고. 무인기도 근데, 비싼 무인기, 싼 무인기로 하면 되지. 근데 저희 같은 올드한 가이들은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유인 전투기나 폭격기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서 떨고 계속 돌아오면서 재사용을 해야지 코스트를 낮출 수 있잖아요. 재사용을 계속 해야지. 그렇게 코스트를 낮춰줄 수 있는 애도 결국엔 필요한데 이 시장을 다 날리고 CCA만 하겠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냥 전투기에서 예를 들면 통신 장비만 바꿔서 이건 무인기로 써. 그건 안 돼요? 무인기는 별도로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일단은 유인 전투기로 만들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타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 탄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빠지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가망인증 쪽에서는 굳이 사람 안 타는데 그렇게 비싸고 좋은 장비 달아야 돼? 그냥 그냥 안전 장비 좀 없어도 되잖아.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큰 거고요. 그래서 달파 에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기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스카이보그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도 설명 넘어가고요. 주요 개념 중에 하나는 로우 코스트 어트리터블 에어크래프트 테크놀로지라는 게 결국에는 저비용의 소모를 허용할 수 있는 항공기 기술을 개발하는 그 기술이었고, 그게 지금 CCA로 연결돼서 지금 사업이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고 계신 CCA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디자인들이었어요. XQ58에서는 이 XQ58이라고 부르는 크레이토스라고, 원래는 저 무인기 표적기를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거기서 그 표적기를 좀 크기를 키워서 저기서 여러 가지 무장을 떨군다던가 뭐 센서를 만든다던가, 그리고 비행장에 폭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켓 모터로 이륙하는 거예요. 로켓 모터로 이륙하고 랜딩은 그냥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다시 회수해서 쓸게. 대박이다. 근데 저렇게 하면은 문제가 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CCA의 인크리먼트 1의 대상 업체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그래서 저 업체가 당연히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아까 저거 XQ. 그 크레이토스라는 업체인데요. 저 업체가 당연히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기가 못됐어요. 대신에 기존에 NQ9을 만들고 있던 제너럴 아토믹스라는 업체랑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엔듀릴이라고 하는 업체. 제가 저 무인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다 다른 거예요? 기존에
로키드 마틴이 이런 그런 레거시한 걸 레거시 만들지 만드는 않겠다라는 게 미 국방부의 정책인 거죠. 전투기 만드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저런 것도 잘 만들려면 잘 만들지 않나요? 근데 정교하고 예쁘고 비싸고 성능 좋게는 잘 만드는 회사들인데 예. 비용을 무조건 낮춰봐라고 하니까 그걸 못해. 그 회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싸게는 못 만들어요. 싸게 만들려고 하니까 잠깐만 이건 왜 생각을 안 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보다는 성능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거기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잘 못 좀 그런 거하고 만들듯이 비슷합니다. 새로 전기차 회사는 전기차 네. 회사가 만들어야 그게 된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저쪽 전투기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 차량 시장이랑 전기차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시각과 동일한 그러면 AI가 사실은 지상도 AI가 완전히 자율주행이 잘 안 되잖아요. 네. 무인기도 AI를 한다고 뭐 트라이는 열심히 할 수 있고 좀 더 쉽긴 하겠으나 그 완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장애물이 없는데 훨씬 쉽겠죠. 훨씬 쉬워도 이거는 군용이니까 매우 정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에이스 프로그램을 달파에서 검토를 할 때 상대적으로 지상보다는 거기가 환경이 낮다라고 판단했었어요. 낫기야 네. 그렇죠. 당연히 좀 더 그렇지. 수준이 낮다라고 판단했었어요. 당연히 그리고 그렇지. 기능을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개발하면 되는 거잖아요. 모듈 단위로 하나씩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업체는 뭐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발언 나오고 난 다음에 관련 기업들 뭐 주가 흐름이라던가 이런 거 한번 하고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일 핫한 업체 중에 하나는 엔듀리라는 업체입니다. 엔듀리에. 그리고 저 팔머럭키라는 저 엔듀리? 창업자가 팔머. 원래 저 VR 장비 있잖아요. 예. 오큘러스 그거 개발해가지고 대박친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 저길 가서 그냥 기기를 만들으니까 그 모형 요거 만들다가 전투기를 몸체를 만든 만들어 거예요? 몸체를.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전투기를 만든다라기보다는 저 사람은 AI가 아니고 예. AI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어떤 플랫폼을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투기 AI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AI가 전투기를 입힌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낙스라고 해서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어리얼 컴뱃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네. 저기 AI로 만약에 가는 무인기가 이제 더 저렴해지려면 AI로 가야 돼.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기술이 부족한 건 AI 기술이 부족한 거죠? 여전히 그게 결정적일까요? 아니면 그 몸체는 비행기를 만들 때 기술은 있으니까 이미 다 미국 기준으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사실 저희 회사도 전투기 잘 만들고 있는데 못할 네. 거 없거든요. 무인 체계는 오히려 요구도를 얼마만큼 낮춰서 코스트를 떨어뜨릴 수 있을 거냐 그 지점을 찾는 게 오히려 핵심인 거지. 그 성능을 달성해도 가능하죠. 왜 안 돼요? 그것도 머스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테슬라가 앞으로 예. 전투기 조종도 하겠다. 예. 근데 전기차 시장의 그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위치가 사실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엔듀렐이 지금 그 위치를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기업들 보면은 제너럴 아토믹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자로 만들던 관련 업체라서 주식 공개가 안 된 업체고요. 네. 그리고 엔듀렐은 아직 공개가 안 된 업체고 그리고 크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제일 핫하다가 지금 인크리먼트 1에서 떨어져 버리면서 인크리먼트 2가 또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지금 재선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국내에서는 저희 회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카이. 네. 국내에선 카이밖에 없죠 사실상. 예, 그래서 넥스 저체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회사 이제 순수익 중에 아주 큰 부분을 한 1,500억 정도를 이미 저희 자체 투자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투기 밖에 이제 수출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뭐 회사 실적이나 이런 것들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유인 전투기 시장에만 안주를 하게 되면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무인 체계 투자 굉장히 본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끔 왜 뉴스에 보면 이제 무인기가 북한에 한번 갔다 왔다. 뭐 북한 것도 무인기가 왔다가 실수로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들 가끔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국방부도 무인기를 계속 늘리는 추세예요.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게 우리 국방
공군의 미래. 그 방향, 그러니까 공군뿐만이 아니라 유무인 복합 체계와 저 AI 기술에 대해서는 저 시장이 해결이 돼야지 어떻게든 이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모든 그 논리의 전제 조건이 거기에 지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력이 네. 결국 미래의 전쟁의 모습일 텐데 결국은 막 싸워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거 안 하려면 결국은 공군력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공군력은 비싼 전투기 계속 보낼 수 없으니 결국 그렇다고 미사일 쏠 수도 없으니 결국은 드론 무인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잘 쓰느냐에 달려 있을 거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 거죠. 뭐냐면 냉전 이후에 미군도 그렇고 한국군도 그렇고 전투기 대수가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예. 근데 다시 냉전에 가까운 이 환경이 와서 다시 전투기 대수를 늘려야 되는 환경이 왔어요. 유인 근데 전투기 너무 비싸. 유인 전투기도 많이 늘려야 되고 무인기도 많이 늘려야 되고 하는 환경이 왔는데 그러면은 유인기만으로 이걸 무조건 막 확장을 해서 해결을 다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단 너무 말이에요. 비싸니까. 예, 그 부분들을 결국에는 어트리터블한 무인 항공 체계, 그 다음에 그 익스펜더블한 무인 항공 체계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는 뭐 다목적 무인기라고 해서 지금 AI를 지상에서 개발을 해서 얘를 탑재를 하고 얘가 실비행을 할 수 있는 그 실쟁 비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플랫폼이 일단 먼저 필요해서 150kg급의 다목적 무인기를 먼저 저희가 저희 자체 투자를 통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 실비행도 이제 축소기에서 실비행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의 항공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예. 네. 네. 아 이게 카에서 만들고 있는 거고. 예, 이게 이제 묵뚝하게 좀 묵뚝하게 생겼는데. 다목적이라. 다목적이고요. 좀 더 스텔스성을 예? 고려를 하고 뭐 그런 형상입니다. 예. 그리고 어찌됐건 저희가 일단 AI 기술을 개발해서 이걸 항공기에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스텝이기 때문에 저걸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게 되면 예.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기서 지금 미사일을 쏜다. 예, 그러니까 저런 좀 더 다른 형상의 적정 비용과 그러니까 그 익스펜더블하게 할 거냐 리유저블하게 할 거냐 아니면 어트리터블하게 할 거냐의 지점을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쪽에 대한 트렌드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디자인이 완성되진 않았나 봅니다. 아니 이거는 디자인이 좀 개념 컨셉 디자인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요런 수준에서 오히려 저런 형태의 형상을 계속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좀 더 이제 어느 쪽이 더 최적이냐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룹 1, 2, 3 쪽 시장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이거죠 뭐 그냥 다들 알고 계신 쿼드콥터라던가 조그만 거. 네. 하지만 이것도 지금 그대로 저렇게 쓰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렇게 작은 타입들도 있기도 하고. 아이고야. 저건 정찰용인가 보다. 근데 저거 정찰용. 특수부대에서 쓰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정찰용. 쟤 진짜 말 그대로 정찰하는 용이죠. 말 그대로 정찰하는 거고 되게 작고 소리도 되게 작기 때문에 보내놓고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보고 나오게 하는. 보고하는 파리처럼. 거지. 근데 문제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통신이나 GPS 같은 거 다 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런 것들도 AI 쪽에서 다 나중에 숙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 육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통합방공 체계라든가 이런 거 위협들이 되게 세니까 네. 저런 형태의 이제 수십 킬로그램짜리 요런 작은 비행체들을 만들어서 쟤들을 센서 역할하고 무장 역할로 같이 써보자. 그러니까 소모성으로 익스펜더블하게 하면 버리는 용도긴 한데 얘들을 헬기가 직접 들어가기엔 너무 위험하니까 저런 것들을 쏴서 헬기는 뒤에서 보고 있고 저기에서 들어오는 센서 같은 것들을 봐서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보고 계신 코노베 그 작전 운용 개념 양상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저런 쪽 개념을 고려를 해서 헬기 쪽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유무인복합 체계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센서 역할도 하고 통신 중계도 하고 그리고 표적을 필요하면 타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소형 다기능 모듈러 비행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백팩 같은 데다 요렇게 무장처럼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사대 놓고 통 하고 튀어나가면은 가서 그냥 자폭하는 자폭하고 요런 용도. 사실상 미니 로켓이랑 네. 미사일 같은 거네. 예. 근데 이제 로켓을 쓰게 되면 로켓 프로펠런트 같은 게 고체 연료 이런 거 쓰면 비싸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다 전기 모터 달아놓고 근데 속도는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훨씬 저런 게 이제 좀 더 효과적인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기만 다를 뿐이지 AL이라고 얘기하는 에어런치드 이펙트에 대한 게 분명히 시장이 있을 거니까 그것도 저희들 당연히 준비를 하는 거고요. 야. 뭔가 준비를 많이 하시네요. 무인기가 네. 되게 진짜 중요한 시장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진짜 로키드 마틴 아니다 이제. 아닙니다. 로키드 마틴의 역할대로 걔들 역할대로 있을 거고. 그래서 어디다 투자하신 겁니까? 저는 오늘 등장도 안 했습니다. 잘못 투자하셨네.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저희 회사. 네. 그렇죠. 카이에 투자하셔요. 왜 자꾸 이상한 거 저는 투자하십니까? 요즘 미국이라서요. 참. 알겠습니다. 네. 무인기 재밌네요. 궁금한 게 많았는데 진짜 앞으로 이게 워낙 전쟁이 이렇게 규모의 경제, 기술의 전쟁 시나리오가 될 테니까 무인기에 대한 관심들이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 같고 진짜 무인기는 계속 커가는 시장일 것 같아요. 계속 커가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한 게 많아서 한번 부탁드렸는데 진짜 오늘 어렵게 나오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